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읽고 있습니다. 그 4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4장은 경제학을 통해서 주로 정치적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주 그 반향실이라는 에코 체인버라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언급됐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증 편향을 갖게 되는지 그 내용이 아마 이어집니다. 238쪽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섞이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민주주의는 퇴색되었고 마치 여러 부족 간의 합의와 비슷한 것으로 변질되었다. 부족들은 우선순위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하기보다 부족적 충성심에 기반해 투표를 하고 가장 규모가 큰 부족들의 연합이 승리한다. 그들의 후보가 아동학대자인지 그보다 더 심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인지 등은 상관없다. 상대편이 집권할 가능성을 지지자들이 몹시 우려하는 한 승리자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조차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 줄 필요가 없다. 정치인들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서 공포심에 불을 지피는 데 매진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선거에서 승리해 권력을 잡고 나면 그 권력을 이용해 공포를 조장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며 대안적인 목소리를 닫아버리려 한다. 더 이상 경쟁을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말이다.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다른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분열된 현재의 분위기에서 노골적인 매도와 비난의 표현이 특히 지도자들의 입에서 완화되지 않고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흑인, 여성, 유대인에 대한, 인도에서는 무슬림과 낮은 카스트 계층에 대한, 유럽에서는 이민자에 대해 폭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인도와 브라질에서 유혈 사태를 일으킨 군중, 최근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람들과 우편으로 파이프 폭탄을 보낸 사람들 모두가 이러한 망상적 사고의 소용돌이에서 나온 결과다. 그 소용돌이에서는 동일한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되살아난다. 아직 내전이나 인종학살로 치닫지 않았지만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타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나의 자존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개인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둔 정책만이 평범한 사람들이 관용적인 생각에 더 많이 열려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단위에서뿐 아니라 집단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인종주의, 반이민자 정서, 정당 간의 소통 부족은 상대방과 접해본 경험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일찍이 1954년에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 고든 올포트는 적절한 여건 하에서 타 집단 사람들과의 접촉을 늘리면 편견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접촉 가설을 제시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고 따라서 편견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접촉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한 리뷰 논문은 올포트의 가설을 토대로 이루어진 27개의 무작위 통제 실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어떤 종류의 접촉인지가 갖는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전반적으로 접촉이 편견을 줄인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접촉 가설이 옳다면 학교와 대학이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사고가 더 유연한 젊은 시기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룸메이트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실험을 한 결과 백인 학생이 흑인 학생과 룸메이트가 되면 적극적 우대 조치를 현저히 더 많이 지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
흑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자도 다시 읽겠습니다. 흑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자와 룸메이트가 된 백인 학생들은 그 룸메이트와 생활한 첫 해가 지난 뒤에도, 즉 누구와 어울릴지를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된 뒤에도 다른 인종 집단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화는 더 어린 시절에 시작될 수도 있다. 인도의 델리에서 수행된 한 연구가 여러 어린 시기에 상이한 배경 출신의 아이들이 한데 모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델리는 2007년 말부터 명문 사립학교들이 입학생 중 일정한 비율을 가난한 가정학생에게 할당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정책이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한 독창적인 연구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아이들에게 계주 경기를 함께할 팀원을 뽑도록 했다. 이 아이들 중 일부는 가난한 가정 아이를 받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일부는 아직 가난한 아이를 받지 않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2008년부터 시행한 학교도 있었고, 소수이지만 일부 학교는 이 정책에서 제외되어 계속 부유한 아이들로만 학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몇몇 학교의 학급에서는 조별 학습을 위해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조를 짰는데,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와 섞인 조에서 활동을 해보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달리기 실력을 가늠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다른 아이들이 시험 경주에서 달리기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했다. 이 실험의 핵심은 계주 팀원으로 누군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그 아이와 함께 놀면서 일정 시간을 보내도록 요구한 것이었다. 실험 결과 부유한 아이 중 교실에서 가난한 아이를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달리기 실력이 좋더라도 가난한 아이를 계주 팀원으로 선택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컸다. 가난한 아이와 함께 놀며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델리에 새로 도입된 정책 때문에 교실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접해본 경우에는 가난하지만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컸다. 이 아이들에게는 가난한 아이와 함께 놀며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더해 가난한 아이와 같은 조에서 조별 학습을 해본 경험까지 있었던 경우에는 계주 팀원으로 가난한 아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한층 더 높았다. 익숙함은 마법을 부린다. 네, 다음 소제목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대학 사건입니다. 이러한 실증 연구들은 학교에서 학생 구성이 다양해지는 것 자체가 매우 가치가 있는 일임을 시사한다. 다양한 학생들의 존재 자체가 안정적으로 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적극적 우대 조치는 미국에서 역사적인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교육에서 이득을 보아온 백인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정책의 효용은 그보다 더 크다. 위에서 언급한 27개의 무작위 통제 실험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를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적극적 우대 조치 자체가 오늘날 극단화된 싸움의 소재가 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2018년 봄 뉴욕시는 명문 공립학교들의 입학 사정 절차를 새로 만드느라 고전했다. 현재는 시험으로 선발하는데 라티노와 흑인 입학생 수가 인구 비례 대비 지나치게 적다. 한편 최근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하버드 대학에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양성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가 아시아계 학생의 입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학교가 입학 사정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대법원은 아직까지는 인종에 기반한 어떤 차등 대우도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오래 그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인도에서는 학교와 공직에 적용되는 할당제 혜택이 차별받아온 사람들에게 정말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낮은 카스트에 대한 할당제는 상류 카스트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를 일으켰고 할당제의 합법성에 대해 항의와 소송도 종종 제기됐다. 특히 그렇게 할당된 자리 중 많은 수가 낮은 카스트 출신이긴 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특권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아마도 적극적 우대 조치가 덜 필요할 사람들, 이들은 크리미 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더욱 논란이 일었다. 여기서 이제 크리미란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노른자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계층에서도 실은 노른자이. 즉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지역 할당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적이 낮더라도 지역에서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그 학생들이 오히려 도시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방에서 호족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를 가진 자녀들이 또 서울대 들어갈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사법부는 이제까지 이러한 항의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이었고 할당제의 자격 기준에 소득을 포함하라고 결정했다. 즉 이제는 할당제 수혜 자격이 되려면 가난해야 한다. 한편 다른 집단들도 할당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 맹렬히 로비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할당제의 취지가 희석될 것이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할당제는 늘 인도의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소재가 되었으며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이 싸움의 핵심에는 능력이라는 개념이 놓여 있다. 할당제의 이의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에는 시험 점수가 능력에 대한, 즉 학교나 회사의 해당 지원자가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따라서 그것 이외의 다른 특성을 고려 사항에 넣는 적극적 우대 조치는 능력 있는 지원자에 대한 차별이 된다. 이 장에서 살펴본 모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개연성이 없는 주장이다. 자기 차별은 자신감을 낮춰서 시험 점수를 떨어뜨린다. 단지 특정한 인구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나 상사에게 과소평가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와 격려를 받아온 긴 세월은 당신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또한 집 여기저기에 책이 놓여 있고 식사 자리에서 종종 수학이나 철학 같은 주제를 두고도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자라면 당신이 그것을 늘 좋아했든 아니든 간에 대학 입시 에세이를 쓸 때 매우 유리하다. 저자인 우리 둘 모두 그랬다. 낮은 카스트 출신의 학생은 아비지트와 고등학교 졸업시험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았더라도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 장애물을 훨씬 더 많이 넘어야 했을 것이고 따라서 아비지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공정한 시험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대학 사건을 두고 두 명의 저명한 실증 경제학자 데이비드 카드와 피터 아치디아코노가 벌인 논쟁도 상당 부분 능력이라는 개념이 갖는 모호함과 관련이 있다. 카드와 아치디아코노는 이 소송에서 각각 피고 측과 원고 측에서 논거를 개진했다. 원고 측에서 아치디아코노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점수와 등급이 더 높은 것은 이들이 입학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동일한 점수를 받을 경우 아시아계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보다 또 흑인 학생들보다 입학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버드 대학 측, 즉 피고 측의 카드는 아치디아코노의 분석에 대해 여러 가지 반박을 제기했다. 가령 카드는 부모의 사회적 가령 카드는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공에서 다양성을 기한다는 목적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지원자의 리더십과 성격적 특성을 평가하는 인성 등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있었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학업 성적과 교과 외 활동에서는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인성 등급은 일관되게 낮았다. 따라서 인성 등급까지 고려하면 아시아계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보다 동일한 실력일 때 입학 가능성이 더 낮다는 아치디아코노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었다. 즉 카드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인성 등급이 낮은 것이 입학 사정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치디아노코는 인성 등급 제도가 바로 하버드 대학이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1920년대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를 놓치지 않았다. 1920년대 하버드 대학 총장 에봇 로렌스 로웰은 유대인 입학을 제한하기 위해 할당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대신 그는 종합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학업 점수에 더해 성격에 대한 평가까지 입학 사정에서 고려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유대인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소송에서 원고 측은 바로 이런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논변을 폈다. 이 논쟁은 능력이라는 개념, 무엇이 우월한 특질을 구성하느냐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미심쩍은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보면 인성 특질은 그가 어울리던 집단이 누구였는지를 자신도 모르게 반영할 수 있다. 가령 평균적인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비밀스러운 악수법 등을 통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인성 등급 제도는 정말로 특정 유형의 학생들, 그게 아시아계건 또 다른 집단이건 간에 그 특정 유형의 학생들을 몰아내고 기득권이 세대 간 계층 전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박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흑인 지원자들은 인성 점수에서 백인이나 아시아계 지원자들보다 일관되게 더 높은 점수를 받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려면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불리한 배경의 아이는 입학 사정 단계에 들어오기라도 할 수 있으려면 매우 특출난 인성적 역량이 있어야 하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그 아이가 더 안 좋은 학교에서 더 힘겨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여기에 명쾌하고 확실한 해법은 없다. 차세대 리더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하버드 대학은 분명 모든 사회적 집단에서 학생들을 받을 필요가 있고 특정 집단의 지원자가 인구 비례 대비 과도하게 하버드에 입학한다면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 우대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투명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정책은 인종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에둘러 가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버드 대학이 어려운 논쟁에 봉착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비일관성을 인식하고 직시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 간에 접촉을 늘려서 사람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좁은 목적에서 보자면 적극적 우대 조치를 둘러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올포트가 제시했던 원래의 접촉 가설은 접촉이 편견을 줄인다는 것이기도 했지만 몇몇 조건이 만족될 때만 그렇다는 것이기도 했다. 올포트는 특히 상이한 집단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접촉이 이루어질 때 또 공동의 목적과 집단 간 협동 그리고 법과 간섭과 권위자의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질 때만 편견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적대적인 상태로 접촉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기 어렵다. 가령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의 좁은 문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느끼고 더 나쁘게는 경쟁이 상대 집단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상대 집단에 대해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될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크리켓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우려임을 잘 보여준 연구가 하나 있다.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연구자는 8개월에 걸쳐 크리켓 시합을 진행했다. 1261명 중에서 무작위로 젊은 남성 800명을 선정해 3분의 1 정도는 같은 카스트로 구성된 팀에 나머지는 혼합된 카스트로 구성된 팀에 배치했다. 우선 다른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협업적인 접촉에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동일한 카스트로만 구성된 팀 선수들에 비해 혼합 카스트 팀에서 경기를 한 선수들은 실험이 끝난 후에도 꼭 자신의 팀원이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카스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경향이 더 컸다. 그리고 자신이 선수들을 뽑아 팀을 직접 구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는 경기를 더 잘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카스트가 아니라 실력에 기반해 팀원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와 경기를 하느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무작위로 대진표를 짜서 두 번째 실험을 했을 때 자신이 속한 카스트가 아닌 카스트의 팀과 경기를 하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신과 동일한 카스트의 팀과 경기를 하게 되었거나 아예 경기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카스트 사람들과 친구가 될 가능성이 낮았다. 경쟁이 접촉을 훼손한 것이다. 즉 적대적인 접촉은 통합을 방해한다. 다소 힘 빠진 이 결과는 접촉만으로는 관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동의 목적을 갖는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998년과 2018년에 프랑스 축구팀이 월드컵 우승을 했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바로 이러한 공동체 감각이 생겨났다. 특히 몇몇 우수한 선수들이 악명 높게 쇠락한, 그리고 차를 불태우는 등의 험한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공공주택 단지에서 자랐다는 소식은 사람들 사이에 선의와 공동의 목적에 대한 감각을 고양시켰다. 그 순간에는 모두가 93지구 가로 열고 파리 북쪽의 쇠락한 지구 출신 아이들이 학교나 빼먹고 나쁜 짓이나 일삼는 게으른 놈팡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랑스가 블랙 블랑 베르, 즉 흑인 백인 아랍인으로 구성된 승리의 팀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히 노력한 수만 명의 아이들이 있었던 덕분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평화를 위한 토지 용도 지정입니다. 대학을 통한 통합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매우 가능성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혼합된 주거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토마스 셸링이 일찍이 보여주었듯이 혼합된 주거지는 불안정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어느 동네의 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동네가 혼합된 동네인 것은 좋지만 타 집단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보자. 그들은 그들 중 일부가 이사를 가고 타 집단 사람들이 이사 오게 될 경우에 대해 걱정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동네가 다소 덜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른 집이 몇 집 더 떠나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이든 타 집단에 대한 관용이 나보다 더 낮아서이든지 간에 나도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지 또 언제 일어날지 마음 졸이는 긴장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 다들 할 수만 있다면 당장 이사를 가려 하게 된다. 셸링은 이 시점, 즉 긴장 상태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균형이 깨지고 탈주가 발생하는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불렀다. 데이비드 카드는 미국에서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 주거지 분리가 증가한 현상을 연구하다가 실제로 티핑 포인트가 티핑 포인트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동네의 흑인 비중이 일정 숫자보다 적으면 백인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흑인 비중이 그보다 높아지면 그 이후 몇 년 동안 백인 인구가 대거 빠져나갔다. 시카고는 특히나 티핑 포인트가 낮았다. 1970년대에 흑인 인구가 5% 미만이었을 때는 안정적이다가 그보다 높아지자 백인들이 대거 이탈했다. 카드의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미국 도시들의 티핑 포인트는 12에서 15% 정도였다. 티핑 포인트에 도달해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되 공공주택 단지가 도시 전체에 퍼지게 해서 주민의 계층 구성이 동질적인 순수한 동네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1년간 파리에 아주 좋은 동네에 살았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공공주택 단지가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동네에 같은 학교에 다녔고 같은 공원에서 놀았다.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같은 세계에 살았다. 싱가포르만큼 과감하게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모든 동네에 일정 숫자 이상의 공공주택을 두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싱가포르는 인종 집단 간의 혼합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지마다 할당량을 둔다 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난점은 기술적인 것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실행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공주택을 널리 퍼지게 배치하고 모두에게 주택 복권 기회를 주고 빈집이 나올 때마다 추첨을 하고 당첨자가 실제 그 집에 거주하는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어려운 점은 소위 좋은 동네에 공공주택단지가 있으면 정치인들이 공공주택을 지지의 대가로 분배하는 콩고물 용도로 사용하기가 매우 쉬워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충분한 정치적인 의지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분간은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여전히 저소득층 동네에 거주할 것이므로 주거지가 분리된 현 상태에서도 학교의 학생 구성이 혼합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동네에서 먼 곳에 있는 학교까지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수의 주민에게 통학버스를 의무적으로 타게 하는 버싱 정책도 학교의 학생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지만 과거의 미국에서 인종분리 철폐 정책의 일환으로 이 방법이 도입되었을 때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 버스 타는 것을 싫어했다는 점도 한 이유였다. 이보다는 저소득층 동네 아이들이 원할 경우 다른 학군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아마도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보스턴 인근 지역에서 운영되는 매트코 프로그램은 보스턴의 저소득층 동네 아이들,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 아이들이 부유한 교회 동네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버스를 운행한다. 기존의 버싱 정책과 달리 의무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과 그 학생들을 받을 부유한 교회 동네 학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백인 아이들의 학업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흑인과 히스패닉 아이들의 학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삶의 대부분을 백인끼리의 섬에서 보냈던 백인 아이들은 더 다양한 집단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접촉은 세계관과 선호체계에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남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다 더해도 편견의 쓰나미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이 장에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편견에 기반한 선호가 표출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증상이기도 하다. 오히려 원인보다 증상에 더 가까울 것이다. 때로 편견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고통에 대한 우리가 더 이상 공존하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 데 대한 방어적인 반응이다. 이는 네 가지의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가장 명백한 시사점은 인종주의자로 보이는 사람, 인종주의자들과 가까운 사람, 인종주의자에게 투표한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세상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낀 데서 나오는 그들의 견해를 더 강화할 뿐이다. 둘째, 편견은 절대적인 선호 체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소위 인종주의자인 유권자도 다른 면에서는 사려 깊은 사람일 수 있다. 인도 북부에선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카스트에 기반한 극단주의가 크게 발흥했지만 2005년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사그라들었다. 전에는 무조건 카스트 지향이 덜 명백한 BJP 같은 정당보다 카스트 지향이 분명한 정당에 투표했던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 자신이 지지해온 정당이 지지자들을 위해 무언가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카스트 지향이 분명하던 정당 중 하나를 이끌던 마야와티 쿠마리는 단지 낮은 카스트뿐 아니라 높은 카스트 출신이지만
가난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가난한 이들의 친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새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는 2007년에 우타르프 라데스의 주 선거에서 승리했다. 협소한 분파주의가 아니라 폭넓은 포용성을 향해 나아간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더 최근에 우리는 미국에서 한때 맹렬하게 미움을 샀던 건강보험개혁법의 흥미로운 반전 하나를 알게 되어 깜짝 놀랐다. 오바마 케어라고도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은 케냐 출신 무슬림 흑인이라고 매우 혐오를 받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었고, 그 때문에 많은 공화당 주지사들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실행하기를 거부했다. 예를 들면 많은 공화당 주지사들이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기 위한 연방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각 주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고 그것에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오바마 케어가 사람들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는 핵심 메커니즘이었다. 그런데 2018년에 중간선거를 치를 시점이 되기 전에 공화당이 우세한 주인 유타, 네브라스카, 아이다호에서 메디케이드 확대가 주민투표에 붙여졌고 세 주 모두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캔사스와 위스콘신에서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했던 전임 공화당 주지사들을 누르고 메디케이드 확대를 약속한 민주당 후보들이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이곳 주민들이 갑자기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어서가 아니었다. 이들은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는 여전히 공화당에 투표했고 여러 사안에서 매우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 중 많은 수가 당파적인 공화당 정치인들이 외치는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경제학이 트럼프를 이겼다. 이것은 세 번째 시사점과 관련이 있다. 유권자들이 인종, 민족, 종교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명시적으로 인종주의적인 견해를 드러낼 때도 꼭 그들이 정말로 인종주의적이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 유권자들은 정치인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종카드나 종교카드를 편할 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 정치인에게 계속 투표하는 이유는 정치 시스템에 대해 깊이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서 모든 정치인이 다 똑같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차피 다 똑같다면 그냥 나와 더 비슷해 보이는 후보나 찍어주자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인종주의적인 혹은 그 밖의 편견에 기반한 투표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무관심의 표현일 수 있다. 이는 이 선거에 정말로 걸려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면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쉽게 인종주의와 편견을 버리고 견해를 바꿀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에 카스트에 따라 정치 지형이 분열된 것으로 유명한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아비지트와 동료들은 카스트가 아니라 발전 공약을 보고 투표하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노래, 연극 등 몇몇 길거리 공연을 통해 전하는 것만으로도 전에는 무조건 카스트만 보고 투표했던 유권자 10%의 표를 돌릴 수 있었다. 이것은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이어진다. 편견과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다. 편견을 직접 반박하는 것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것 말고 다른 사안들을 논의하는 데 더 가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거창한 약속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 굉장히 희생하는 제스처까지 취하는 정치인들은 사실 그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는 거창한 약속과 제스처 이상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우리는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담론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정책 담론이 거대한 말만 쏟아내고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쉬운 일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말이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여정이다. 우리는 비교적 많은 것이 알려져 있는 사안인 이주와 무역에 대한 논의로 이 책을 시작했다.
하지만 2장과 3장에서 보았듯이 이 사안들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은 관련된 내용이나 주의해야 할 핵심 전제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로 이주는 득이 된다라든가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좋다는 식으로 선언적인 주장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것은 담론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5장부터 우리는 이주와 무역보다 더 논쟁적이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들로 넘어가 보려 한다. 빠른 경제성장은 가능한가?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후변화의 위협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주와 무역을 다룰 때도 그랬듯이 이 사안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언적인 주장들에서 신화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주와 무역에 비해 이 사안들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때로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실증 근거가 될 다시 읽겠습니다. 이주와 무역에 비해 이 사안들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때로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실증 근거가 덜 분명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사안들은 미래와 현재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서 너무나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논하지 않고는 더 나은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도 논할 수 없다. 이 모든 사안에서 선호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성장, 불평등, 환경을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욕망이 필요가 아닐 수도 있고 필요가 욕망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중간에 설명이 끼어 있어서 좀 헤맸습니다. 설명은요. 사람들은 와인의 가치를 와인 마시는 것이 주는 즐거움, 효용의 양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보장 뒷자리 숫자에 기초해서 가늠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필요인가 욕망인가?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은 5장 이후에 우리가 개진할 주장과 관점에서도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묵적으로 중심에 놓여 있다. 네, 이 4장의 내용은 굉장히 알찬 내용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의 정치가 왜 이렇게 양극단, 편향으로 더 쏠리는지에 대한 상당히 분명한 그런 시선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성장의 종말이라는 제5장을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 주신 많은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